마음 쉼터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결혼 8년.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시부모님께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몰래 시댁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을 두드린 순간, 제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바로 오늘이 저희의 8주년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8년. 한 사람의 인생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시간. 갓 태어난 아이가 그를 깨우치고도 남을 시간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결혼 생활이 새벽 안개처럼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어쩌면 제 인생도 이름처럼 안개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촛불과 꽃, 그리고 남편 지훈 씨가 가장 좋아하는 레드 와인으로 근사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점점 차가워지는 감정을 다시 데워보고 싶었거든요. 지훈 씨는 평소보다 늦은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차린 식탁을 힐끗 보더니 단 1초 만에 시선을 거두며 말하더군요. 뭐하러 돈 쓰게 이런 걸 준비했어? 그의 말은 한겨울 찬물처럼 제가 애써 지피려던 작은 불씨를 단번에 꺼뜨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우리 8주년이잖아. 얼른 씻고 와. 저녁 먹자.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접시에 부딪히는 포크와 나이프 소리만이 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죠. 이 침묵은 지난 몇 년간 우리 집의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고 가끔씩 스마트폰으로 업무 관련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제 남편으로 선택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무서울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8년간 저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살림도 완벽했고 대외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죠. 하지만 이 결혼 생활에는 제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가장 큰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지훈 씨, 할 얘기가 있어. 지훈 씨는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응, 해봐.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달이 아버님 기일이잖아. 8년이나 됐는데 이제는 나도 파주에 한번 내려가서 아버님께 향이라도 하나 피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 나도 이 집 며느리인데. 지훈 씨의 말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의 고향에 내려가 며느리의 도리를 다할 수 없었습니다. 파주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지훈 씨는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고 워낙 보수적이셔서 낯선 사람 만나는 거 불편해 하신다고. 당신 거기 내려가 봤자 어머니만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저는 씁쓸하게 되받아쳤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 아내지. 낯선 사람이 아니잖아. 8년이면 옆집 이웃도 얼굴을 익히는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 만나? 지훈 씨는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다른 분들과 달라. 1년 내내 몸이 안 좋으셔서 거동도 불편하고 누구 와서 귀찮게 하는 거 싫어하신다고. 당신은 그냥 서울에서 우리 생활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더는 나 좀 힘들게 하지 마.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고. 저는 실소를 터뜨렸지만 눈물은 이미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지난 8년간 난 내 결혼 생활에서 이방인처럼 살았어. 내 친구들은 다들 시댁이랑 왕래하는데
나만 시부모님과 찍은 사진 한 장 없어. 내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지훈 씨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더니 제게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고향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간다. 그는 저를 혼자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기념일 저녁 식사처럼 제 마음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가물거리다 쓰러져가는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그저 아내라는 이름표를 단 타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식탁을 치웠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음식들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린 제 8년의 청춘을 버리고 싶은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지훈 씨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잠든 척했지만 눈물은 조용히 베개를 적셨습니다. 8년 전 우리의 결혼식 기억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건 아주 급하게 그리고 아주 단출하게 치러진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흔한 웨딩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지 못했고 그날 입었던 웨딩드레스도 제가 직접 대여한 것이었죠. 제가 시부모님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두 분 모두 고향에서 편찮으셔서 서울에 올라오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건강이 좋아지시면 꼭 저를 데리고 내려가 인사시키겠다고 약속했죠. 그 약속을 저는 8년 내내 기다렸습니다. 제 결혼식은 이상할 정도로 썰렁했습니다. 시댁 쪽 친척은 아무도 없었고 지훈 씨의 친한 친구 몇 명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그런 형식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 의심이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의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훈 씨의 정기적인 출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5일만 되면 의뢰 가방을 싸서 2박 3일 일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지방 거래처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말을 믿었죠. 하지만 마치 생체 주기처럼 하루도 틀리지 않는 그 규칙성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출장이 그렇게 주기적으로 있단 말인가요? 이번에도 그가 주말에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의 옷가지를 가방에 챙겨주었습니다. 마지막 셔츠를 접어 넣으려던 순간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아주 큰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꺼내보니 그건 아주 정교하고 비싼 레고 우주선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델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100만 원에 가까웠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거 누구 주려고 이렇게 큰 걸 샀어? 욕실에 있던 지훈 씨가 나와 제가 레고 상자를 들고 있는 것을 보더니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아, 이거 팀장님 아들 주려고. 그 녀석 곧 생일인데 이걸 엄청 좋아하거든. 이럴 때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안 그래? 저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큰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상사 아들이기에 이렇게까지 챙긴단 말인가? 지훈 씨는 아부를 잘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그의 월급 수준이 상사 아들 생일 선물로 100만 원을 선뜻 쓸 만큼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상자를 제자리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선물이 너무 비싸다. 괜히 다른 생각하신다고 오해하시겠어. 지훈 씨는 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걱정이 너무 많아. 자, 가방 이리 줘. 나머진 내가 쌀게. 당신은 나가서 좀 쉬어. 그는 저를 침실 밖으로 떠밀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수상한 태도는 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기적인 출장, 아이를 위한 고가의 선물, 그리고 파주에 있다는 베일에 쌓인 가족, 이 모든 조각들이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다른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5일 이른 아침에 출장을 떠났습니다. 넓은 집은 갑자기 텅 비어 무섭도록 춥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금자리라고 부르는 이 아파트 안을 배회했지만 마치 하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레고에 대한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결혼 생활이 식으면 괜한 상상을 하게 되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한 제 자신을 탓하며 그의 서재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가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거의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죠. 저는 책장부터 정리했습니다. 지훈 씨는 꽤나 어수선한 사람이어서 책과 회사 서류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서류 뭉치를 정리하려다 손을 잘못 놀려 서류 더미 전체를 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그것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들을 주워 모으던 중 그 안에 섞여 있던 A사 용지보다 작은 분홍색 종이 한 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딱딱한 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심장이 갑자기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학원비 납입 영수증이었습니다. 굵게 인쇄된 글씨가 제 눈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벨라 국제학교, 파주 캠퍼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파주. 지훈 씨가 늘 가난하고 낙후된 곳이라며 편찮으신 어머니가 계신다고 말했던 그곳이 아니던가. 저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학생명, 박서아, 2학년 A반, 학기당 수강료, 1,000만 원. 그리고 아래에는 납부 완료 확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1,00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월급 3달치와 맞먹는 금액이었죠. 지훈 씨는 늘 제게 경제가 어렵다고 돈 문제 때문에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아이를 위해 그렇게 큰 돈을 학비로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바로 파주에서. 박서아, 이 이름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그 아이는 남편이 가난한 시골이라고 묘사한 곳에 있는 비싼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걸까? 저는 문득 우주선 레고가 떠올랐습니다. 100만 원짜리 장난감, 1,000만 원짜리 학비 영수증. 그가 말한 팀장님 아들이 혹시 이서아라는 아이는 아닐까? 하지만 상사의 자녀라면 왜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파주에서 학교를 다닐까? 아니면 친척 아이. 하지만 어떤 친척이기에 지훈 씨가 이렇게까지 뒷바라지를 한단 말인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지난 8년간 지훈 씨는 서아라는 이름의 친척을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에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 8년간 저는 한 푼이라도 아끼며 이 가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개인적인 취미도 포기했고 비싼 옷 한 벌 마음 놓고 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누구를 위해 쓰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서둘러 스마트폰을 꺼내 영수증을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훈 씨가 제가 이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제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쥔 채 저는 남편의 서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학비 영수증이 제 마음을 불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짓말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가난하고 낙후된 군에 국제학교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기만 속에서 단 1초도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파주 2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지난 8년간 제 머릿속의 파주는 비포장 흙길이 질퍽하고
늙고 병들고 보수적인 시어머니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외딴 시골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보고 싶다는 뜻을 비칠 때마다 지훈 씨가 제 머릿속에 심어놓은 이미지였죠. 저는 숨죽여 검색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뉴스 기사와 사진, 심지어 관광 및 부동산 홍보 영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제 심장이 트는 것 같았습니다. 파주는 가난한 시골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생태 관광지 옆에 자리 잡은 번화한 위성도시였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제 눈을 강타했습니다. 수조원대 프로젝트로 탈바꿈하는 파주시, 수도권 서북부 최고의 주거지, 온정 신도시, 외국인 투자 유치 활발, 각종 개발 호재 잇따라 저는 이미지 탭을 클릭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호숫가를 따라 고급스러운 빌라 단지가 펼쳐져 있었으며 화려한 불빛의 쇼핑몰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벨라 국제학교 파주 캠퍼스, 온정 신도시 단지 안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그 학교는 제가 방금 발견한 영수증 속 로고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철저하고 잔인하게 속아왔던 겁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8년간 그는 완벽한 장막을 치고 제 눈을 가렸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 고향이 그렇게 부유하고 현대적이라면 왜 저에게 숨겨야 했을까? 혹시 저를 부끄러워했던 걸까? 평범한 출신의 아내가 그곳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걸까? 아니면 제가 어머니의 삶을 방해할까봐 두려웠던 걸까?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8년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종당한 바보가 된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그가 말했죠. 어머니는 보수적이라 낯선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셔. 설마 그 낯선 사람이 법적인 며느리인 바로 저를 의미했던 걸까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은 약하게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 전부를 알아야 했습니다. 파주가 부유하다면 그의 부모님은 대체 어떤 분들일까? 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 왜 어머니는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리고 박서아라는 저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지난 8년간 억눌렸던 분노와 호기심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파주에 대한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것은 수천 개의 새로운 질문을 낳았을 뿐입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서재로 달려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문득 그의 책상 맨 아래 서랍이 떠올랐습니다. 그 서랍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청소하다가 무심코 만져본 적도 몇 번 있었고 호기심에 그 안에 무엇이 들었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죠. 그는 그저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고는 말했습니다. 회사 1급 비밀 문서야. 절대 보면 안 돼. 다정하면서도 단호한 그의 말투에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서나 사업 기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가 하는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서랍에는 분명 무언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열쇠가 없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달려가 잡동사니 상자를 뒤져 머리핀 하나를 꺼냈습니다. 핀을 구부려 영화에서 본 것처럼 자물쇠 구멍을 쑤셔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력감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결국 저는 열쇠 수리공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출장, 열쇠, 수리 업체를 찾아 중요한 서류 서랍 열쇠를 잃어버렸으니 급히 열어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30분 만에 젊은 기사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주 전문적으로 몇 번의 조작만으로 완고하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저는 돈을 지불하고 서둘러 그를 배웅한 뒤
방으로 달려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빼곡한 글씨의 회사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맨 위에는 무섭도록 익숙한 붉은색 표지의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면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주소는 파주시 운정신도시 꽃길 18번지, 그리고 소유자란에는 박건우, 김미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건우, 김미경, 바로 지훈 씨가 제게 말해줬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남아있는 걸까? 낡은 서류라서 그런가?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굳게 잠가두어야 했을까? 등기부 등본 아래에는 몇 장의 은행 서류와 낡아서 누렇게 변한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익숙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운정신도시 꽃길 18, 파주.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짜 가족 주소였습니다. 그가 언젠가 얼버무렸던 막연한 시골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역겨운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는 너무나 정교한 연극을 꾸몄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파주에 호화로운 빌라가 있었고 그곳에 사는 아이의 국제학교 학비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8년차 아내인 저는 완벽하게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서둘러 등기부 등본과 메모지를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아까 그 기사님이 새 자물쇠로 바꿔주고 열쇠를 주었기에 저는 서랍을 원래대로 잠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지 저를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지훈 씨는 정기적인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로 힘든 업무와 까다로운 고객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의 어색한 미소와 익숙한 불평을 들으며 제 마음은 무섭도록 공허해졌습니다. 이 남자와 8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그를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바로 다음 주 회사에서 지훈 씨를 진짜 출장 보냈습니다. 부산으로 5일간 시장 조사를 가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의 옷을 다려주다 우연히 회사 출장 명령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그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아쉬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도 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저는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회사에서 스트레스 풀라고 근처 리조트로 1박 2일 워크숍을 간대. 나 신청해도 될까?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지훈 씨는 아마 자신의 출장 생각에 빠져 있었거나 아니면 제가 집에 없는 것을 반겼는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녀와. 가서 바람 좀 쐬고 와. 당신 요즘 안색도 안 좋아 보여. 저는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위한 원피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지훈 씨가 부산으로 떠나자마자 저는 곧장 버스를 탔습니다. 파주로 갈 것이었습니다. 꽃길 18번지의 그 집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살아계신지, 그리고 그 보수적이고 병약한 시어머니는 어떤 모습인지 말입니다. 가는 길에 저는 고급 수입 과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며느리의 모습으로 가장 당당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장 비싼 선물 세트를 골랐습니다. 지훈 씨의 말처럼 늙고 병약한 분이 드시고
기운을 차릴 만한 신선한 과일들로 가득 찬 바구니였죠. 블랙 사파이어 포도, MB 사과, 한국배, 이 선물 바구니에만 3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화려한 선물 바구니를 보며 저는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지훈 씨의 거짓말에 대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가느다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부유한 집에 사는 까다롭고 도도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의 평범한 집안 배경 때문에 자격지심을 느껴 저를 숨겨왔던 것이기를요.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 해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진실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난 8년간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내가 부족해서, 예쁘지 않아서, 부유하지 않아서 그가 나를 이렇게 대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우리 집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과일 바구니와 그보다 몇 배는 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파주로 가는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괜찮다고 지훈 씨가 저를 고향에 데려가지 않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라고, 까다로운 시어머니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싶어서라고요. 저는 머릿속으로 파주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붉은 흙먼지가 날리는 비포장도로, 양옆으로는 논밭이 펼쳐져 있고 시부모님의 집은 분명 낡고 허름한 단층집일 것이라고요. 그리고 병약한 그의 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볼 것이라고요. 저는 그런 경멸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조금 참는 것은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버스가 1시간 남짓 달려 터미널에 멈췄습니다. 파주 시외 버스터미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큰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발이 조금 휘청거렸지만 저를 비틀거리게 한 것은 신발이 아니라 눈앞의 광경이었습니다. 붉은 흙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지어진 버스 터미널이었고 밖으로는 아스팔트가 평평하게 깔린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편의점,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심지어 작은 쇼핑몰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쓰며 말했습니다. 운정신도시 꽃길로 가주세요. 중년의 택시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아주 익숙한 주소라는 듯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는 번화한 거리를 지나고 깔끔하게 정비된 공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길가에 거대한 광고판을 보았습니다. 벨라 국제학교 파주 캠퍼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듯 답답해졌습니다. 지훈 씨의 서재에서 발견한 0만 원짜리 영수증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했습니다. 남편이 묘사했던 그 가난한 시골에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은 너무나 거대하고 정교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놀랍도록 시원하고 맑았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왜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을 숨겨야만 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우리는 대리석으로 만든 웅장한 정문을 지났습니다. 금색 글씨로 운정신도시라고 새겨져 있었죠. 택시 기사님은 견고한 경비 초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베이지색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이 나와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꽃길 18번지 방문객입니다. 경비원은 뒷좌석에 앉은 저와 옆에 놓인 화려한 선물 바구니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단기를 열어주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거의 절대적인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오직 새들의 지저귐과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빌라들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지만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각 집은 정교하게 관리된 정원을 갖춘 건축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그 보수적이고 병약한 시어머니가 이런 집들 중 한 곳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할수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치스럽다고 생각했던 30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가 이 풍경 속에서는 초라하고 어울리지 않게 보였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멈춰 섰습니다. 기사님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손님, 꽃길 18번지 빌라입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면서 손을 너무 심하게 떨어 지갑을 놓칠 뻔했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과일 바구니를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18번지 집 앞에 섰습니다. 그 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고전적인 프랑스 건축 양식의 3층짜리 크림색 빌라였습니다. 검은색의 정교한 철제 대문은 견고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안쪽으로는 온갖 종류의 장미가 만발한 정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은 아마 수십억 원은 좋게 나갈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 지훈 씨가 자란 곳일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이 노후를 보내는 곳일까? 만약 그들이 이 정도로 부유하다면 왜 그는 서울에서 저와 평범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 왜 우리가 첫 아파트를 살 때 우리 집에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했을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마음을 파고들었고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곧 마주할 진실은 부유함에 대한 거짓말보다 훨씬 더 끔찍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8년, 당당한 소개를 기다린 8년. 시댁에 대한 막연함 속에서 살아온 8년. 오늘 저는 제 손으로 그 비밀의 장막을 걷어낼 것입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제 떨리는 손이 정교하게 조각된 구리 초인종으로 향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맑고 청아한 딩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맑았지만 제게는 곧 닥칠 폭풍을 알리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공간은 여전히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10초, 30초.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 빌라 안쪽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와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늙고 병약한 할머니, 혹은 부유하고 도도한 사모님을 맞이할 준비를요. 하지만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길고 검은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아주 온화하고 복스러운 인상의 미인이었습니다. 심플한 크림색 실크 홈웨어를 입고 있었지만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보고 제가 가슴에 안고 있는 과일 바구니를 한번 보더니 당황스럽고 의아한 표정으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저는 마치 못 박힌 듯 서서 목이 바싹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을 잘못 찾아왔다거나 배달원이라는 핑계를 대려던 찰나 안에서 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누구 왔어? 제 심장이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라는 그 한마디. 집 안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는 분홍색 공주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양 갈래로 예쁘게 묶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자에게 달려가 다리를 붙잡고는 몸을 반쯤 숨긴 채 크고 동그란 검은 눈으로 저를 호기심 어리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 저는 숨이 부었습니다. 그 눈은 지훈 씨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고 예쁜 인매도요. 아이가 살짝 미소 지을 때 그것은 마치 제 남편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8년. 이 아이는 대략 7, 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제 결혼 생활 8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국제학교 영수증에 박사와 우주선 내고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선명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여자는 제가 미동도 없이 창백하게 굳어 있는 것을 보고는 걱정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누구 찾으시는데요? 30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가 제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비싼 NB 사과와 검고 윤기 나는 포도송이들이 값비싼 대리석 바닥 위로 굴러다녔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나는 그의 인생에서 무엇이었을까? 비싼 사과와 배가 대리석 바닥 위로 굴러다녔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저처럼 긴 길을 달려 이곳에 와서 잔인한 진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와 흩어진 과일들을 번갈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이 진심 어린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문 밖으로 나와 제 과일을 주워주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기요, 정말 괜찮으세요? 과일 다 떨어졌는데 일단 집으로 들어와서 물이라도 한잔 하세요. 누구 찾으시는데 집을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친절이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곳에는 마땅히 늙고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지. 이런 다정한 걱정을 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여자아이 서아는 여전히 엄마 다리 뒤에 숨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과일 다 떨어졌어. 저는 덮쳐오는 현기증을 애써 밀어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눈앞의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있는 힘을 다해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제 것 같지 않게 낯설었습니다. 저 집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박건우 어르신이나 아니면 지훈 씨 좀 만나러 왔어요. 지훈이라는 이름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여자의 걱정스러운 미소가 얼굴에서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저를 살피는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달랐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아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엄마, 누가 아빠 찾으러 왔어. 아이의 그 한마디는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조각마저 산산조각 내는 망치질 같았습니다. 아빠. 그렇다면 지훈 씨가 바로 이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단호해졌습니다. 제 이름은 수진이에요. 저는 지훈 씨 아내입니다. 우리 결혼한 지 8년 됐어요.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에서 미소, 걱정, 의심이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극도의 경악과 혼란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다른 세상에서 나타난 유령이나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미치광이를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목이 졸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시라고요?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무의식적으로 딸을 보호하려는 듯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두 여자, 한 아이,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수입 과일들. 그것은 제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려던 30만 원짜리 선물은 이제 믿을 수 없는 진실의 증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 서아는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더 이상 제잘거리지 않고 엄마 다리를 꼭 껴안은 채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다정함은 사라지고 진지하고 경계심 가득한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텅 빈 길가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안으로 들어오시죠. 밖에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그것은 초대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실린 목소리였죠. 저는 텅 빈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쳐야 할지, 울부짖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알기 전에는 떠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과일 더미를 지나 그녀를 따라 빌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바닥은 눈부신 하얀 대리석이었고 높은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가구는 비싸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곳이 지훈 씨가 저에게 숨겨왔던 세상이었습니다. 제 월급, 제 저축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걸까요? 그녀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저와 지훈 씨가 사는 아파트 전체가 들어갈 만큼 넓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거실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유럽풍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한 장의 웨딩 사진. 금색으로 도금된 정교한 액자 속에 담긴 대형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심장이 샜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훈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련된 하얀색 턱시도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난 8년간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그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베일을 쓴 채 그의 어깨에 다소 곳이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잘 어울렸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진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제 모든 희망과 자기 기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진의 시선을 고정한 채 굳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 또한 저만큼이나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벨벳 소파를 가리키며 이미 떨리기 시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맞으시죠? 일단 앉으세요.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목이 메어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건, 그녀는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는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정을 되찾으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희 웨딩 사진이에요. 그녀의 말은 부드럽게 울렸지만 그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소파 팔걸이를 꽉 붙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완벽한 웨딩 사진에서 창백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그녀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은 문가에 멈췄습니다. 엄마에게 혼나고 나서 안으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서아. 지훈 씨의 눈을 가진 그 아이.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제 안의 무너짐을 이해한 듯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방에 가서 놀라고 했지. 얼른 올라가.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엄격했습니다. 아이는 울상을 지으며 돌아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에 우리 둘만 남게 되자 공기는
더욱 숨 막히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앉지 않고 제 맞은편에 서서 가슴에 팔짱을 꼈습니다. 방어적인 자세였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걱정이 아니라 의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경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 지훈 씨 아내라고 하셨죠. 증거라도 있나요? 증거? 제 8년의 청춘. 그와 함께 살고 그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8년. 그것이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분노가 고통을 밀어내고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지퍼조차 제대로 열 수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겨우 평정을 되찾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제가 항상 간직해온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유리로 된 티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저와 지훈 씨의 유일한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평범한 스튜디오에서 급하게 찍은 작은 10x15cm 사이즈의 사진. 사진 속에서 저는 대여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순진하게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심플한 정장을 입고 제 옆에 서서 웃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속 그의 미소와 비교해보니 저를 향한 그의 미소가 얼마나 어색하고 공허했는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8년 전 10월에 서울에서 결혼했어요. 그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못 올라오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보수적이셔서 며느리 만나는 걸 꺼린다고도 했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비틀거리더니 맞은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사진을 번갈아 보며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8년 전 10월, 그러고는 고개를 번쩍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와 똑같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이름은 혜진이에요.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저랑 지훈 씨도, 우리도 결혼한 지 8년 됐어요. 그 고백은 무겁고 유독한 공기 속에 떠다녔습니다. 2명의 아내, 1명의 남편. 8년, 저도 혜진 씨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실증이 나서 다른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획된 평행한 기만이었습니다. 값비싼 벨벳 소파에 앉은 혜진 씨는 처음의 침착함과는 달리 저 못지않게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위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방어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같은 참호에 빠진 동지를 보는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 씨, 10월에 결혼하셨다고요?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안이 썼습니다. 네, 10월 20일에요. 혜진 씨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심하게 떨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호화로운 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맙소사. 우리는 8월에 결혼했어요. 8월 15일에 수진 씨보다 겨우 2달 먼저요. 2달.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저의 그 급했던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지훈 씨의 핑계도요. 모든 것이 잔인할 정도로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8월에 이곳 파주에서 혜진 씨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을 겁니다. 부모님과 친척들의 축복 속에서요. 그리고 불과 2달 뒤 서울에서 저와 단출한 결혼식 연극을 꾸민 겁니다. 부모님이 편찮다는 핑계로 그들의 부재를 덮으면서요. 맙소사. 이 남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마였습니다. 치밀하게 계산하고 지독히도 잔인한 악마.
그는 지난 8년간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아왔던 겁니다. 혜진 씨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 서울에서 대기업 프로젝트 팀장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일이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서 한 달에 며칠밖에 집에 못 온다고. 혜진 씨의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깎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칠, 그게 혹시 월초였나요? 혜진 씨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매달 5일부터 3, 4일 정도 집에 있다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메마르고 원망스러운 웃음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눈물 사이로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 날들이 바로 그가 저에게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던 날들이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 살았지만 같은 남자에게 속아온 두 여자, 가난한 시골은 그가 저에게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쁜 출장은 그가 그녀에게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두 개의 완벽한 가정을 꾸렸고 아마도 한 아내의 돈으로 다른 아내의 삶을 부양했을 겁니다. 출장에 대한 진실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증오해야 마땅할 여자 혜진 씨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서는 저와 똑같은 공황과 무너짐만이 보였습니다. 우리 둘 다 너무나 정교한 연극의 희생자였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이 거실이 갑자기 숨막히게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모든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의 끈,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모순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 세부사항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의 부모님은요? 박건우, 김미경 어르신 말이에요. 지훈 씨는 어머니가 아주 편찮으시고 보수적이셔서 저를 만나기 싫어한다고 했어요. 혹시 그래서 저를 숨긴 건 아닐까요? 그분들 이 집에 어디 계세요? 저는 2층을 올려다보며 연로한 할머니 한 분이 내려오시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저보다 더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무슨 부모님이요? 혜진 씨의 어리둥절한 반응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이요. 박건우 어르신과 김미경 여사님이요. 이 집 등기부등본에서 두 분 성함을 봤어요. 혜진 씨는 갑자기 무언가 더 끔찍한 것을 깨달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동정 어린 눈으로 보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수진 씨, 지훈 씨의 양부모님이 박건우, 김미경 어르신인 건 맞아요. 하지만 혜진 씨는 마치 앞으로 할 말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것처럼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돌아가셨어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럴 리가. 지훈 씨는 저한테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혜진 씨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5년,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5년 동안 그는 병든 시어머니라는 연극을 꾸며 저를 속여왔던 겁니다.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매달 그에게 크지 않은 돈, 약 50만 원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약 사드시고 보신하시라고 드리는 용돈이라고 말했죠. 그는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 돈을 받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착한 며느리야. 어머니가 아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맙소사. 그는 제 돈,
죽은 사람을 위한 약값을 받아 챙겼던 겁니다. 그는 저를 속이고 고인까지 기만했습니다. 혜진 씨는 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제 공포를 확인시켜 주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어르신들이 남겨주신 게 맞아요. 지훈 씨의 유산이죠.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등기부등본은 상속 서류였던 겁니다. 그가 그것을 잠가둔 이유는 제가 그의 부유함을 알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의 부모님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는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혜진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속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매달 5일, 시계처럼 정확하게. 그는 저한테 지방으로 2박 3일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매달 그랬죠.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를 걱정했어요. 셔츠를 다려주고 길 조심하라고 건강 챙기라고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죠. 제가 제 손으로 다른 아내, 다른 가정을 만나러 가는 남편의 짐을 싸준 셈이에요.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그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피곤해 보였지만 눈에는 묘한 기쁨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죠. 저는 그게 일이 잘 풀려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건 진짜 보금자리에서 막 돌아온 남자의 기쁨이었습니다. 혜진 씨도 저 못지않게 공황 상태에 빠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저한테 자기가 대기업 프로젝트 팀장이라고 했어요. 서울에서의 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매달 5일만 손꼽아 기다린다고요. 집에 와서 쉬고 집밥 먹고 아이랑 놀고 싶다고, 쉬고 싶다고 저는 되뇌었습니다. 그럼 내 세상, 내 아파트, 내 인생이 바로 그가 출장을 가는 곳이었군요. 그리고 당신의 세상. 이 빌라가 그가 집에 와서 쉬는 곳이었고요. 나는 일이었고 당신이 가족이었군요. 지난 8년간 그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해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 알뜰한 아내를 둔 남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파주에서는 성공한 남편,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모범적인 가장의 역할을 했죠. 혜진 씨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럼 그가 야근해야 한다고, 갑자기 손님 접대해야 해서 집에 못 들어온다고 했던 밤들은 수진 씨와 함께 있었던 거군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래는 불구대천의 원수여야 할 두 여자가 이제는 그 남자의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유일한 두 명의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거짓된 삶에 두 조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는 제 시간을 이용해 그녀에게 보상했고 아마도 제 돈을 이용해 그녀를 위한 가정을 꾸렸을 겁니다. 혜진 씨, 아이 이름이 박서아 맞죠? 혜진 씨는 제가 딸의 이름까지 아는 것을 의아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아 맞아요. 어떻게? 목이 메었습니다. 그렇다면 맞았습니다. 50만 원짜리 영수증은 모르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 학비 영수증을 봤어요. 벨라 국제학교 한 학기에 1,000만 원. 그는 저한테 팀장님 아들 학비를 내주는 거라고 했어요. 혜진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무언가 깨달은 듯 거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붉은색 원목으로 만든 와인 캐비닛 뒤에 포장도 뜯지 않은 큰 상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우주선 내고도요. 저는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그거 100만 원짜리예요. 그것도 팀장님 아들 선물이라고 했어요. 혜진 씨는 벌떡 일어나 방구석으로 달려가 레고 상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았죠.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래고 지난 5일에 가져왔어요. 서아 생일 선물 미리 주는 거라고. 아이가 너무 좋아했는데 주말에 자기가 돌아오면 그때 뜯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학비. 한 학기에 1,000만 원 맞아요.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버니까 딸은 최고의 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일부 지원도 해준다고 했고요. 맙소사. 그럼 이 모든 게. 혜진 씨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우리 둘 다 이해했습니다. 팀장님 아들은 아무명이었을 뿐입니다. 바로 자기 딸을 가리키는 아무명. 그는 우리 돈, 아니 정확히는 제 돈으로 딸의 사치스러운 선물과 비싼 학비를 대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8년간 제가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지훈 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떠올랐습니다. 그는 번번이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아직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잖아. 몇 년만 더 기다리자. 지금 아이 낳으면 아이까지 고생이야. 경제적으로 불안정.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딸의 국제학교 학비로 한 학기에 1,000만 원을 기꺼이 썼습니다. 아이가 고생할까봐 걱정된다면서 자기 딸에게는 100만 원짜리 레고를 사주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드러난 진실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금전적인 사기였고 소름 끼치도록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월급, 지훈 씨의 월급. 지난 8년간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제 월급은 항상 400만 원 수준이었죠. 지훈 씨는 중소기업에 다녔고 늘 월급이 적다고 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제게 생활비로 150만 원을 주었죠. 월급이 더 높은 저는 기꺼이 가정의 대부분 비용을 책임졌습니다. 우리 아파트 할부금, 공과금, 식비,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내의 책임이고 가정을 꾸리기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남은 월급과 제 월급의 일부를 우리는 미래를 위해, 나중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 함께 저축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혜진 씨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혜진 씨, 그는 자기가 대기업 팀장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럼 매달 당신과 아이에게 생활비는 꼬박꼬박 줬나요? 혜진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지훈 씨는 저랑 서아를 정말 아껴요. 매달 400만 원씩 줬어요. 생활비랑 서아 학비. 그리고 제가 쇼핑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하라고요. 자기는 집에서 아이나 잘 돌보면 된다고, 바깥일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혜진 씨는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은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택이라 자기한테는 돈이 전혀 안 든다고 했어요. 400만 원.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온 세상이 제 눈앞에서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400만 원. 그 금액은 제 월급에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뺀 거의 전액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ATM 기계, 완벽한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그는 월급이 적다는 거짓말로 제가 서울에서의 모든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집을 제공해준다는 거짓말로 혜진 씨가 그가 돈 쓸 일이 없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월급 전액과 제가 추측컨대 절대 200만 원이 아닐 그의 진짜 월급을 합쳐 이곳에서 혜진 씨와 서아의 호화로운 삶을 부양했던 겁니다.
저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심지어 그가 출장 갈 때 입을 옷까지 다려주는 ATM 기계였습니다. 저는 청춘을 바치고 한 푼 두 푼 아끼고 아이 갖는 것까지 미루면서 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남편의 다른 아내와 딸을 먹여 살렸던 겁니다. 혜진 씨도 제 분석을 듣고는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맙소사. 그럼 그가 제게 준 돈이 수진 씨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녀도 깨달은 겁니다. 그녀는 단지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의 희생 위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 둘 다 그 남자에 의해 그의 완벽한 금융 사기극의 꼭두각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저와 혜진 씨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고통이 너무 크고 진실이 너무 잔인해서 눈물이 말라버렸나 봅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대방의 눈에서 저는 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 명은 서울에, 다른 한 명은 신도시에, 한 명은 성실한 ATM 기계, 다른 한 명은 평온한 안식처. 지훈 씨는 모든 것을 너무나 완벽하게, 잔인할 정도로 완벽하게 설계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 그 남자를 기다렸다가 뺨이라도 한 대 갈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기도 전에 숨 막히는 정적을 깨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엔진 소리, 지난 8년간 수백 번도 더 들었던 특유의 브레이크 소리. 저는 깜짝 놀라 창밖을 보았습니다. 혜진 씨도 저 못지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아직 28일인데 왜 벌써 돌아왔지? 심장이 얼음덩이에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28일, 지훈 씨는 부산으로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동차 소리는 분명히 그였습니다. 혜진 씨의 직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 둘은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진 씨는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았고 저는 분노와 호기심 그리고 일종의 기대감이 뒤섞인 채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 연극이 어떻게 막을 내릴지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바로 이틀 전 밤 제 손으로 직접 다려준 남색 정장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익숙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는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온 남자의 미소였습니다. 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와 그의 말은 중간에 끊겼습니다. 입가의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거실 중앙에 굳어서 있는 혜진 씨를 보았고 이내 시선을 돌려 저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에 있어야 할 아내, 워크숍에 갔어야 할 아내를 말입니다. 그는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가죽 가방이 쿵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무서운 정적 속에서 건조하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 씨, 혜진 씨, 그리고 저, 우리가 함께 남편이라고 부르던 그 남자는 얼굴색이 변한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피곤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숨길 수 없는 극도의 공황과 경악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다시 혜진 씨를 보고 또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두 개의 평행세계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처럼요. 침묵을 깬 것은 혜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지훈 씨, 왜 벌써 왔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눈은 여전히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라고 불러야 할 남자. 지난 8년간 저를 속여온 그 남자. 그의 목이 바싹 마른 듯 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지독히도 아이러니한 질문. 마땅히 제가 그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말입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메마르고 씁쓸한 웃음소리가 호화로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냐고? 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익숙한 흔적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낯선 사람, 천재적인 연기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제 목소리에 스스로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당신한테 해야 할 것 같은데, 지훈 씨,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지훈 씨라는 호칭을 의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저와 혜진 씨가 함께 부르는 그 이름을요. 혜진 씨도 이제 어느 정도 평정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첫 충격이 지나가자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보고는 지훈 씨에게 돌아서서 소리쳤습니다. 지훈 씨, 설명해봐. 이분이 자기가 당신 아내래. 당신이랑 결혼한 지 8년이나 됐다고 하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말 좀 해보라고. 지훈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혜진아, 진정해. 그리고 수진아, 너는 일단 서울로 먼저 가 있어. 할 얘기 있으면 우리 집에 가서 하자.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그는 여전히 우리를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그 두 개의 세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전히 제가 이곳에 소란을 피우러 왔다고 8년 전에 그 바보 같은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이곳 그의 진짜 보금자리에서 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손길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가자고. 저는 비웃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집? 내가 허리띠 졸라매며 할부금 갚고 있는 그 아파트? 아니면 내 돈으로 지은 이 빌라? 지훈 씨는 제 날 선 반응에 멈칫했습니다. 아마 8년 만에 처음 보는 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수진아, 너 무슨 헛소리야. 너 워크숍 간다며. 어떻게 여길. 나 미행했어. 그는 여전히 오해받은 남편 역할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그는 혜진 씨를 향해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 사람 말 듣지 마. 그냥 옛날 회사 동료인데 무슨 오해가 있었나 봐. 동료? 혜진 씨가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쳤습니다. 8년 전에 결혼한 동료? 웨딩 사진까지 있는 동료? 아니, 그게 아니고. 지훈 씨는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극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혜진 씨와 저를 번갈아 보며 어떻게 둘러대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거짓된 얼굴을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백 지퍼를 열고 그 분홍색 종이, 그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유리티 테이블로 다가가 그 종이를 탁 소리가 나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옛날 동료, 딸의 학비를 한 학기에 1,000만 원씩이나 파주 벨라 국제학교에 내주는 그런 동료 말인가요? 지훈 씨는 영수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증거 앞에서 모든 거짓말과 변명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 씨도 다가와 영수증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위에 적힌 이름, 박서아를 크게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고 다시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딸의 학비, 이 호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요. 바로 그녀 앞에 서 있는 이 여자에게서 왔다는 것을 지훈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값비싼 가죽 안락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도 혜진 씨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가 울고 있는지 아니면 다음 거짓말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은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와 혜진 씨의 흐느낌이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혜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 앞으로 다가가 떨리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지훈 씨? 왜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왜 저랑 이분을 둘 다 속였어요? 지난 8년간 우리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훈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황도 두려움도 사라진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체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혜진 씨를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다 사실이야.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어. 그의 담담한 인정은 수천 마디의 변명보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혜진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이 사기꾼. 지훈 씨는 갑자기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피곤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미소였습니다. 사기꾼, 아니, 난 아무도 속이지 않았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우리 둘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생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난 둘 다 사랑했어. 사랑. 그 신성한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자 역겹게 들렸습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평정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혜진 씨를 보며 눈에 잠시 다정함을 담았습니다. 혜진이, 넌 나에게 진정한 가정을 줬어. 착한 딸을 낳아줬고 집에 돌아와 쉴 수 있다는 느낌, 가장이라는 느낌을 줬지. 그리고 그는 저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다정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이, 넌 정말 멋진 아내였어.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었지.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난 둘 다 필요했어. 남자는 가정과 커리어가 모두 필요하거든. 혜진이는 내 가정이고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넌 내 커리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커리어. 저는 아내가 아니라 커리어였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금광이자 경제적인 버팀목이었던 겁니다. 그의 고백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탐욕과 이기심에 대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역할을 할 혜진 씨가 필요했고 ATM 기계 역할을 할 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그가 다른 여자와 행복을 쌓아 올리는 동안 그의 뒤를 받쳐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웃음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무섭게 들렸습니다. 저는 지훈 씨, 아니 이제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커리어. 내 희생을 커리어라고 부르는 거야. 내 8년의 청춘,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던 것을 위해 내가 허리띠 졸라매며 번 돈을 당신의 커리어라고 부르는 거냐고.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자 다시 쓸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잔인할 정도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수진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남자가 뭐가 필요하겠어. 돌아와서 쉴 수 있는 평온한 안식처가 필요하지.
그리고 보다시피 혜진이가 나한테 그걸 줬어. 그는 석상처럼 굳어서 있는 혜진 씨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꾸리기 위한 든든한 경제적 기반도 필요하지. 넌 내 역할을 아주 잘 해냈어. 내 역할을 잘 해냈다고. 저는 거의 소리치다시피 말했습니다. ATM 기계 역할을 말하는 거야? 혜진 씨도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배신감은 빠르게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를 보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 여자 돈으로 나랑 우리 아이를 먹여 살린 거야. 당신이 매달 나한테 준 400만 원이 수진 씨 돈이었어. 지훈 씨는 혜진 씨를 보며 약간의 짜증을 드러냈습니다. 누구 돈이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번 돈이고 수진이가 자발적으로 나한테 준 거야. 그걸로 내 가족을 돌봤는데 뭐가 문제야? 난 두 가정의 가장이었어. 자발적.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8년간 억눌렸던 울분이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거짓말했어. 가난한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편찮다고 거짓말해서 내가 매달 돌아가신 분 약값을 보내게 만들었어. 경제가 어려워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내 돈 50만 원으로 당신 딸 국제학교 학비를 냈어. 그걸 자발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저는 그에게 다가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훈 씨, 그건 사랑도 아니고 커리어도 아니야. 그건 사기라고 부르는 거야. 사기라는 두 글자에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지훈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체념했던 피곤함은 사라지고 극도의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박수진, 말 조심해. 지난 8년간 내가 너한테 못해준 거 있어. 내가 너한테 명분도 주고 서울에서 살게 해줬잖아. 뭘 더 바라는 거야? 그는 제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뭘 더 바라냐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웃음소리는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공평함을 바래. 당신이 나한테 한 모든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저는 그를 보고는 혜진 씨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혜진 씨가 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 몰랐지만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뭔데? 당신이 무슨 옛날 왕이라도 되는 줄 알아? 지금이 21세기야. 당신이 법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말을 들은 지훈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비웃음 가득한 오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소? 내가 날 무슨 죄로 고소해? 널 너무 사랑한 죄? 너한테 너무 잘해준 죄? 그는 여전히 제가 화가 나서 약하게 핥히는 새끼 고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제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그와 혜진 씨의 웨딩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이 8월에 있었다는 것도 알았죠.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단호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난 당신을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잠시 멈춘 뒤 그의 비웃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혼죄로도 고소할 거야. 중혼죄라는 세 글자가 호화로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혜진 씨도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중혼은 감옥에 갈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지훈 씨의 비웃던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가 약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뻔뻔하게 수진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잘 안 들려요. 저는 제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8월에 혜진 씨와 결혼했고 10월에 저와 결혼했어요. 같은 해에 우리 둘 다 당신의 합법적인 아내죠. 당신은 심각한 법률 위반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의 혼인 신고서는 집 금고에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혜진 씨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다시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지훈 씨, 이분 말이 사실이에요. 당신, 이분하고도 정말 결혼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혜진 씨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만약 제가 첫 번째 합법적인 아내라면 자신의 결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지훈 씨는 중혼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체면을 잃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경력을 파괴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뻔뻔한 평정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진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잊었던 겁니다.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칼로 베일듯 팽팽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서성거리며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탈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혼죄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지난 8년간 그는 자신의 계산으로 제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그는 바로 그 계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혜진 씨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눈으로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말해봐요. 제발 말해봐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요. 지훈 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는 방 중앙에 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미소, 아기와 동정이 뒤섞인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코 예상치 못했던 마지막 비밀, 마지막 히든카드를 쥔 자의 미소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침묵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눈물이 날 정도로 허리가 굽을 정도로 웃었습니다.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음 사이로 말했습니다. 고소? 중혼죄로 고소한다고? 수진아, 아이고 수진아. 넌 너무 순진해. 정말 너무 순진해.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의 미소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덮쳐왔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훈 씨. 그만 웃고 똑바로 말해요. 혜진 씨도 두려움에 소리쳤습니다. 지훈 씨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승리자의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투자를 설득할 때 보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날 중혼죄로 고소해, 수진아.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이냐고요? 저는 분노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합법적인 아내예요. 우리 혼인 신고서도 있잖아요. 집에 있어요. 내가 가져와서 보여줄게요. 그는 다시 크게 웃었습니다. 야만적인 웃음소리였습니다. 혼인 신고서? 네가 금고 안에 넣어둔 그 휴지 조각 말하는 거야?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휴지 조각,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가 휴지 조각이라는 거예요? 지훈 씨가 제 귀에 바싹 다가왔습니다. 그는 속삭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수천 개의 칼날처럼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수진아. 내가 어떻게 날 중혼죄로 고소하겠어?
그는 잠시 멈추고는 마치 진리를 하사하는 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와 혜진이의 결혼은 진짜고 합법적이야. 그는 뒤로 물러서며 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너, 수진아, 법적으로 넌 단 한 번도 내 아내였던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내 아내였던 적이 없어. 그 말은 2번의 결혼식, 8살짜리 아이, 제가 ATM 기계였다는 사실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그 6글자는 지난 8년간의 제 존재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벨벳 소파 팔걸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을 겁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목이 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거짓말 마. 우리 신고했잖아. 똑똑히 기억해. 구청에 가서 서명하고 서류도 받았잖아. 어떻게 가짜일 수가 있어. 그날의 기억은 급하게 치러졌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 씨는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완벽한 패배자였습니다. 그는 맞은편 안락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는 완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마치 우스갯소리를 하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어떤 관공서에 갔고 서명했고 너는 서류를 받았지. 그는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왜 그날따라 그렇게 한산했는지, 왜 절차가 그렇게 신속하게 끝났는지.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우리를 위해 토요일에도 일하는 사람을 섭외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간판도 제대로 없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안에는 안경을 쓴 근엄해 보이는 여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내민 서류에 우리가 서명하자 그녀는 도장을 찍고 붉은색 종이 2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때 저는 순진하게도 행정 절차가 정말 빨라졌다고, 지훈 씨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생각을 읽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거긴 구청이 아니라 사설 법무사 사무실이었어. 수진아. 그리고 그 안경 쓴 여자는. 그는 비웃었습니다. 배우였지. 내가 그 여자한테 공무원 연기값으로 50만 원을 줬어. 싸게 먹혔지. 안 그래? 그리고 내 혼인신고서. 그는 일어나 와인 캐비닛으로 가서 안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 쪽으로 던졌습니다. 서류철이 유리티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나와 혜진이의 진짜 서류야. 한번 봐. 파주시청에서 너를 만나기 전에 정식으로 신고한 거야. 그는 가장 잔인한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은 정교하게 위조된 종이일 뿐이야. 도장도 가짜, 구청장 직인도 가짜. 그건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내 아내라고 믿게 만들고 안심하고 나를 위해 커리어를 쌓게 만들기 위한 소품이었을 뿐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 씨와 혜진 씨의 혼인 관계 증명서를 펼쳤습니다. 선명한 붉은 직인, 뚜렷한 사진, 진짜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8년간 소중히 간직했던 서류, 제 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종이는 결국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 8년간 남편이라 부른 사람, 8년의 희생,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저 연인, 돈을 자발적으로 바치는 연인, 무급 가사 도우미를 자처한 연인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넌 단 한 번도 내 아내였던 적이 없어. 그 6글자는
제 남편이라 부르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2번의 결혼식, 8살짜리 아이, 제가 ATM 기계였다는 사실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그것은 제 8년의 존재, 8년의 희생, 8년의 기다림을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고 저는 가장 멍청한 여주인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추위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가짜 혼인신고서, 가짜 사무실, 가짜 공무원, 완벽한 연극.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저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그는 저를 합법적인 커리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연인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잔인한 그 남자 지훈 씨는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겼습니다. 그는 마지막 히든카드를 뒤집었고 그것은 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의자에 앉아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듯한 체념한 표정으로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알겠지. 넌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 날 중혼죄로 고소할 수도 없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비참한 패배자를 보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 그 아파트는 어차피 내가 할부금 대부분을 냈으니 내가 갖지 않을게.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는 듯 망설였습니다. 지난 8년간 내 청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청춘에 대한 보상.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웃음소리는 이 호화로운 거실에서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나온 제 8년은 그저 공평한 거래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다른 거짓말을 생각하기조차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끝없는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무엇이었을까? 8년간 조종당한 바보, 무급 가사 도우미, 자발적인 사기 피해자, 내 웨딩 사진, 내 혼인신고서, 모든 것이 소품이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그와 아무 사이도 아니었기에 질투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짚고 일어나려 애썼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 8년의 인생, 믿음, 그리고 아내로서의 법적 자격까지. 저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절망감에 정신을 잃을 것 같던 바로 그 순간. 지훈 씨가 승리자의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던 바로 그 순간.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목소리도 지훈 씨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닥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물 사이로 저처럼 무너졌을 거라 생각했던 혜진 씨가 꼿꼿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 우리 둘 다 남편이라 불렀던 그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혜진 씨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혜진아, 너 무슨 소리야? 지금 저 여자 편드는 거야? 누구 편드는 거 아니야. 혜진 씨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괴물이야.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은 나를 속였고 이분을 속였어. 날 뭘로 만든 거야? 혜진 씨는 다가가 지훈 씨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날 사랑한다고, 서울에서 힘들게 일한다고, 결국 다른 여자 돈으로 나랑 내 아이를 먹여 살렸잖아. 날 지난 8년간 저분의 피땀 위에서 사는 기생충으로 만들었어. 혜진 씨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 동정, 그리고 분노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도 깨달은 겁니다. 그녀 역시 다른 방식의 피해자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훈 씨의 사기 계획의 공범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지훈 씨는 당황했습니다. 혜진아, 저 여자 말 듣지 마.
당장 꺼져. 혜진 씨는 지훈 씨의 말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허리를 숙여 제 팔을 잡고 저를 힘껏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지만 아주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부축해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를 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말이 맞아. 이분은 당신을 중혼죄로 고소할 수 없겠지. 지훈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약간 풀렸지만 혜진 씨는 망치처럼 무거운 한마디 한마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당신을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고소할 거야. 8년간 매달 400만 원씩 당신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훈 씨는 비웃었습니다. 사기? 증거는 그 여자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야. 서류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 혜진 씨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의 합법적인 아내인 내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건 어때? 내가 증언할게. 당신이 나한테 직업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당신이 그 돈을 받았다고. 당신이 그 돈으로 나와 당신 아이를 부양했다고. 법원이 누구를 믿을 것 같아? 지훈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혜진 씨가 자신에게 등을 돌릴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혜진아, 너 미쳤어? 날 쫓아내면 너랑 아이는 어떻게 살 건데? 잊지 마. 이 집은 내 거야.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라고. 혜진 씨는 갑자기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거, 지훈 씨. 당신. 내가 정말 수진 씨처럼 순진할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3년 전에 이 집, 당신 유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 받아서 투자했다가 실패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지훈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진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 결혼 예물, 자기 친정 부모님 돈으로 당신 빚 갚고 이 집을 다시 찾아왔는지 알아? 바로 나야. 이 집은 법적으로 2년 전부터 내 소유였어. 당신은 여기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제가 망연자실할 차례였습니다. 이 남자는 저뿐만 아니라 혜진 씨까지 속였던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으면서도 성공한 남편 연기를 계속해왔던 겁니다. 혜진 씨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꺼져. 경비원 부르기 전에. 그리고 아이 양육권 뺏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당신 같은 사기꾼은 아빠 될 자격 없어. 지훈 씨는 저를 보고 다시 혜진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비참하게 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가죽 가방을 주워들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빌라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고 호화로운 거실에는 두 여자, 두 명의 피해자, 그리고 산산조각 난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지훈 씨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혜진 씨는 천천히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우리 둘 다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벨벳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녀 자신도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극심한 피로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난 8년간 제 남편을 빼앗아간 그녀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녀는 방금 저를 구했고 제게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혜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않고 벽에 걸린 자신과 지훈 씨의 행복한 웨딩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죄송해요. 지난 8년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수진 씨 돈으로 살아온 셈이네요. 저는 몇 시간 전만 해도 질투했던 아름답고 다정한 여자 혜진 씨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동정심만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그 나쁜 남자 잘못이죠. 그는
우리 둘 다 꼭두각시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니, 진실의 조각을 맞추었습니다. 혜진 씨는 자신의 삶과 지훈 씨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제 삶과 그의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할수록 우리는 그 남자가 얼마나 정교하고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혜진 씨는 말했습니다. 당신, 그 사람 고소해야 해요. 모든 걸 되찾아야 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요. 그녀는 저를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제가 증인이 되어줄게요. 저한테는 그 사람과의 모든 메시지 기록, 매달 돈을 받은 내역이 다 있어요. 그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손으로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탐욕 때문이 아니라 제 8년이 이렇게 쉽게 부정당하게 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기 및 재산 편취,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법적 절차라는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와 거짓된 기억으로 가득 찬 아파트에서 제 짐을 쌌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약속대로 혜진 씨는 모든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파주에서 서울까지 날아와 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소송은 시끄러운 이혼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융사기에 대한 민사 소송이었습니다. 저는 제 월 400만 원의 급여 명세서 전부와 제가 거의 모든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혜진 씨는 증인으로서 매달 400만 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지훈 씨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그의 모든 거짓말은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가짜 혼인신고서 이야기도 나오면서 그의 계획적인 사기 행각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기생하며 한 여자의 돈으로 진짜 아내를 부양한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의 평판은 무너졌고 그가 다니던 회사는 도덕적 해이와 기만 행위를 이유로 즉시 그를 해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사는 지훈 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지난 8년간 편취한 금액 전액을 저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액수였죠. 지훈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기업 팀장이라는 직업, 혜진 씨가 빚을 갚고 명의를 이전한 집, 그리고 혜진 씨가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잃게 된 혜진 씨와 딸, 그리고 그의 든든한 커리어였던 저까지. 두 개의 가정을 가졌던 남자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1년 후 서울은 여전히 시끄럽고 활기찼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배상금 전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훈 씨가 파산을 선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이상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를 받았고 제가 거의 혼자 힘으로 갚았던 아파트를 판 돈을 합치니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다른 아파트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조용한 거리에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저만의 빵집을 갖는 것이 항상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저는 남편의 커리어를 위해 그 꿈을 접어두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제 빵집 이름은 아논 베이커리입니다. 제게 평온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일합니다. 버터 냄새, 밀가루 냄새, 빵 굽는 냄새, 그것들은 제가 진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제 손은 이제 거짓말 때문에 떨리는 대신 밀가루로 얼룩져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지난 8년은 긴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더 이상 지훈 씨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증오는 제 마음만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가 빚을 갚기 위해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 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법입니다. 혜진 씨와는 가끔씩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였던 우리는 공동의 상처로 연결된 특별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혼하고 파주에 있는 그 빌라에서 혼자 서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도 온라인으로 꽃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 지훈 씨의 이름을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일과 삶에 대해 안부를 물을 뿐입니다. 우리 둘 다 잿더미 위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빵집 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와 미소로 인사했고 저도 미소로 답하며 따끈한 크루아상을 건넸습니다. 저는 길거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들처럼 조급하고 걱정 많고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작은 빵집에 서서 달콤한 향기를 맡습니다. 행복이 누군가를 위한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찼던 8년의 문은 굳게 닫혔지만 향긋한 빵 냄새와 햇살로 가득 찬 또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제 미래, 그것이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